혹시 그 유럽의 그 화약고라고 하는 표현, 발칸반도의 화약고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들어봤어요. 그 예. 교과서의 소제목이 유럽의 화약고 발칸반도였거든요. 예, 예. 근데 처음에 저는 그걸 보고 어렸을 때 유럽의 화약고? 불꽃놀이를 많이 하나? 좋은 곳인가? 예쁜 곳인가? 이런 인상이 있었어요. 순수하셨네요. 자, 이 화약고 하면 화약을 그 모아둔 창고라는 의미일 텐데요. 여기에 만약에 그 불이 붙으면 뭐 대폭발이 일어나서 다 터지는 거겠죠. 동유럽의 민족주의가 그 불씨가 되어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당시 그 전쟁 발발의 직접적인 원인은 합스부르크 제2계승 제1후보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이 피살되었는데요. 이 피살된 장소가 바로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였어요. 아, 범인은 세르비아계 보스니아 청년이었는데 오스트리아는 보스니아 그리고 헤르체고비나 점령을 통해서 이 발칸반도 지역에서 이 세르비아인들이 주도하는 국가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나라를 그 강대국으로 만들고 싶어했던 세르비아 사람들이 크게 그 반발을 했었는데 그 와중에 그 오스트리아 제국 제2계승 제1 후보자 즉 페르디난트 대공의 암살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분쟁일 수 있지만 모든 슬라브계 민족의 맏형을 자청하는 제국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러시아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이었던 독일이 또 개입을 했고요. 네. 일이 점점 더 커지는데요? 예, 점점 이제 체인 리액션이 벌어진 맞습니다. 거죠. 거기다가 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또 삼국 협상이라고 하는 동맹 관계가 체결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프랑스와 영국이 또 개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유럽을 지배하던 제국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이 동유럽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편이 되는데 이때 바로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운다고 하게 되죠. 당시 동유럽에는 7개 나라가 수립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였습니다. 열강의 전쟁에 따라서 이 국경도 자주 바뀌었고요. 강제 이주, 전쟁으로 인한 이민, 그리고 피난이 잦아서 민족들이 따로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섞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속한 그 국민들이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충성도가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죠. 국가보다 어떤 민족, 집단이 더 중요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여러 민족이 섞여 있다 보니까 소수 민족은 거기서도 2등 국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요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민족 갈등이 생겼던 것이죠. 그럼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한다면 소수민족도 자기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다수민족 아래에 소수민족이 또 한 번 예속되는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게 정말 1918년 당시에 우리 독립운동하던 우리 조상들은 몰랐던 사실이고 그렇죠. 민족 자결주의를 믿고 독립을 약속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3.1운동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거군요. 예. 저는 또 어떤 생각 드냐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선에서 갑자기 나라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민족들이 섞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마침 우리가
중국 음식점 갔는데 저는 짜장면 먹고 싶고 가연 씨는 뭐 짬뽕 먹고 싶어 하는데 교수님 갑자기 아 됐고 우리 볶음밥 먹자.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럼 솔직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짜장면 땡기는데. 짬뽕인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혀 다른 민족을 강제로 붙여놓은 형국이었고요. 예, 지속적인 민족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에는 체코인이 600만 명으로 가장 이 수가 많았는데 슬로바키아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300만 명이었고요. 또 이외에도 독일계도 있었는데 독일계도 숫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325만 명. 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또 100만 명이 있었고 헝가리인들이 75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체코인은 50%가 안 되는, 절반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체코는 산업 강국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 때 체코제 무기를 많이 썼는데 이 군수공업 공장이 많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체코였고요. 네. 반면에 그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공업국가와 농업국가 민족의 어떤 이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 경험과 문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들의 입장에 따라서 체코라고 하는 민족과 슬로바키아라는 민족을 붙여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또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또 다른 소수민족이 있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그 국가가 급조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충돌과 갈등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또 더 큰 문제가 있는 나라가 바로 또 이제 유고슬라비아였어요. 슬라브 말로요. 유크라고 하면 남쪽이란 말이고요. 그러니까 슬라비아는 슬라브인의 나라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면 남슬라브인들의 나라란 뜻일 텐데요. 이 유고슬라비아가 상당히 복잡하죠. 세르비아가 있고요, 크로아티아가 있고, 또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또 왕국이 있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다음에 또 몬테네그로, 그다음에 또 마케도니아까지 있습니다. 정말로 복잡한 민족 구성을 가지고 있었죠. 같은 그 핏줄을 타고난 여기 집단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종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종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르비아는요 동방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크로아티아는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스니아는 이슬람을 믿는 지역이었죠. 이렇게 문화, 종교, 언어가 다르면 핏줄이 같아도 다른 민족으로 인식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유고슬라비아는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이런 다가 붙는 그런 전형적인 국가였습니다. 당시 그 유고슬라비아의 제1민족이 바로 세르비아일 텐데요. 하지만 그 밑에서 세르비아에 비해서는 소수지만 아주 또 강성한 민족이 바로 크로아티아인이었는데요. 이 별도 정부를 수립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국가지만 매번 이렇게 크로아티아인과 세르비아인들이 충돌을 했고요. 근데 다른 동유럽 국가도 사실은 민족 간 대립이 심해서 이 폴란드의 경우를 보면요. 이게 민족별로 정당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수가 무려 100개에 달했습니다. 와. 그래서 1922년에 폴란드는요. 가브리엘 나루토비치 대통령이 선출된 지 닷새 만에 소수민족에게 지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살해를 당하는 비극이 있었고요.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총을 맞고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동유럽의 민족주의 열풍에 또 다른 국가가 열강이 들어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었습니다. 아이고야.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오스트리아 안에 사는 게르만인들이 있는데요. 이 게르만인들을 독일의 품으로 되돌려 받겠다. 그들의 그 민족 자결권을 되찾아오겠다는 명분으로 1938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독일이 합병을 해버리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체코슬로바키아 전체를 합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9년에 드디어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죠. 이게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일 텐데요. Eine wahrhaftige Weltanschauungspartei sein. 당시 나치 독일은 폴란드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상당수를 그 점령 지역에서 제거하거나 아예 완전히 게르만화, 즉 독일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가 이제는 간절한 바람, 열망 정도가 아니라 광풍, 어떤 미친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나서 이제 불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히틀러라든지 어떤 정치가들한테는 이 자기의 권력을 굳히고 국가 힘을 키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서의 민족주의가 있었겠지만 네. 나치 당이 결국 독일에서 집권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 독일 민족, 독일 일반인 사이에서 그런 민족주의라고 하는 어떤 그 체제 아니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열망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교수님 물어보셨을 때 민족주의라고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때 제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약간 가짜 과학으로 독일이 뭐 어떤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 어떤 우수성을 뭐 증명하려고 했었고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어떤 고통을 만들어냈던 네, 그런 역사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외웠던 생각이 나요.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은 사라예보 사건, 예. 2차 세계대전 원인은 독일의 폴란드 침공. 예. 이걸 달달 외워서 시험 봤던 생각이 나는데 예. 이 두 세계대전의 이면에는 모두 민족주의라는 큰 어떤 골자가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네. 와. 네, 예. 역시 시험은 봐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전쟁의 와중에 크로아티아는 공화국을 따로 수립하면서 크로아티아 땅에는 순수한 크로아티아인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아주 극우 민족주의 조직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스타샤였습니다. 이 우스타샤라고 하는 조직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달리 말하면 다른 민족들은 다 없애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일 나치하고 별 다름이 없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치 독일의 어떤 그 아류라고 할까? 네. 이것이 바로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일 텐데요.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 땅 안에 그 세르비아인들 19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190만 명의 그 세르비아인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스타샤의 주장에 따르면 3분의 1은 개종, 즉 정교를 버리고 가톨릭 교도로 만들려는 것이었고 3분의 1은 추방, 내쫓는다. 그리고 3분의 1은 처형, 즉 죽인다고 하는 지령이 있었죠. 그래서 나치 독일이 유럽을 석권하고 있던 1941년부터 1945년 동안에 이 크로아티아 땅에는 공포 정치가 실시가 되는데요. 판례지 10만 명 정도의 세르비아인 그리고 보스니아 무슬림 유대인들 특히 집시들이 학살을 당하고요. 당시 그 세르비아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쪽이었는데 이 나치 군인이 한 명 목숨을 잃으면 보복으로 세르비아인 100명을 죽인다는 것이 이제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세르비아 인구 25%가 사망한 어떤 그런 뼈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또 이번 전쟁에서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공포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요 공포심을 가진 세르비아인들이 자기들이 따로 또 독립해야 되겠다는 또 열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열망이 또 광신적인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세르비아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고야 참 어렵네요. 근데 그 정도 당했으면은 이제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 크로아티아인들 대상으로 또 예. 어떤 학살을 저지르거나 참으로 불행하게도 다니엘 씨의 어떤 예감이 맞아 떨어졌는데요. 아이고야.
이 그 세르비아인 사이에서 이제 저항 세력이 생기는데 나치 독일에 대해 맞서 싸우는 저항 세력이 생기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 계열의 파르티잔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르비아인들만의 민족주의 성향을 띤 체트니크라고 하는 조직이 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파르티잔 그리고 민족주의 성향의 체트니크가 있었는데 이 체트니크의 목표는 세르비아인 중심의 유고슬라비아를 재건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인종 학살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보스니아 무슬림을 대상으로 민족 청소를 자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인들에게 자기네들이 민족 청소를 당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반발로 저항하면서 세르비아 안에 있는 또 다른 소수 민족을 또 민족 청소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혼나고 잔소리 들으면은 사실 상사한테만 약간 그런 안 좋은 감정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집으로 가서 아내한테도 똑같이 분노를 이제 뭐 벌치거나 또 아내가 뭐 아이한테 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점점 당했던 거는 또 저지르게 되고 약간 어떤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발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네요.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어요. 어디서 뺨 맞고 다른 데 가서 분풀이한다. 그러면 자기를 핍박한 크로아티아인이나 또는 나치 독일이나 이걸 상대로 저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보다 힘이 없는 그 보스니아 무슬림들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받은 것을 똑같이 하는 너무해. 이거는 좀 비겁한 행동이죠. 그래서 이익주 선생님의 말씀에 조금 말을 더 보태자면은 이 악마와 싸우면서 악마를 닮아가는 그런 비극이 생긴 겁니다. 네.